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증시 상황 혹은 네네. 전망 좀 네네. 여쭤볼게요. 원체 또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시행이 되면 뭐 1기 때도 심했습니다만 보호무역주의, 관세 장벽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물론 이제 공언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수출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상황이 트럼프 2기 내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계속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충격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하기보다는 네. 약간 톱다운 관점에 있어서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전략가가 이제 테마를 분류를 해서 이제 주가가 좀 그런 출렁출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네. 근데 이제 1월 22일 취임을 하고 정책을 하면서 실제 트럼프가 선언적으로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스콧 벤셋이 됐잖아요. 네. 그분이 진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임이 돼서 그만큼 그리고 실제 일론 머스크가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계속 냈는데 트럼프가 그분을 지명을 한 것은 상당한 힘을 갖고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은 되게 그 좋은 지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매크로 시나리오를 가장 경험을 많이 했고 2022년에 주가 폭락, 채권이 가격 폭락할 때도 그때도 25% 돈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세게 이러한 저러한 전략을 낼 때 그것을 시장의 눈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를 해서 그것을 조금 이제 그 정책으로 입법화시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또 목소리를 더 낼 수도 있지만 좀 톤 다운도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여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실제 이제 그 장관들이 이제 임명이 돼서 선임이 되고 나면 조금 더 그러한 그 움직이는 개별 주가 수준으로 가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계속 그 강세를 미국이 보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 증가율 보통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한 7,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일시적으로는 법인세를 줄여주면 기업 이익이 한 5%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네. 일시적인 거여서 큰 임팩트는 없고 조금 더 구조적인 이제 그런 그 이익 증가율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친기업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뭐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서 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미국 그 빅테크들이 뭐 EU건 뭐 다른 국가건 또 정부가 나서서 조금 그런 것도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실제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1년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22배, 23배여서 밸류에이션이 솔직히 목에 차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버블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차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네. 이익 증가, 장기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재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미국 증시는 올랐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가는 오르고 외환하고 채권 시장은 좀 안정화가 네. 됐었죠. 예. 그래서 그분도 그냥 뭐라 됩니까? 그 트럼프가 이야기한 보편 관세라든지 그 관세율은 일종의 그 협상용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각 나라와의 협상에 따라서 혹은 계단식으로 가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했었고. 또 뭐 방위비 분담도 대만에 대해서는 뭐 10%를 부담을 해라 GDP에 뭐 그런 되게 우리보다 훨씬 센 발언을 했잖아요. 그만큼 네. 대만이 포지션이 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방위 산업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과연 진짜 10%를 요구를 할지 그것은 이제 뭐 그 협상용 이제 약간 선전포고 같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예측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되게 하루하루가 뭐라 좀 조마조마합니다. 또 어떤 말폭탄이 근데 나올지. 큰 흐름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반신반의하다가 점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러한 막연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을 안 시키거든요. 네.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녹여서 그쵸. 주식을 사고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가 이제 대세로 최근에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빅테크들의 상승률 꽤 괜찮고 물론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돈은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혁신 성장주로 몰리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결코 싼 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또 이익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개개인의 투자자 한 명 한 명 한 명의 합리적인 판단은 결국은 국장을 팔고 미국 주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거의 모든 국민 투자가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또 국장에 계속되는 디스카운트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 또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이게 마음이 아픈 거고 이게 어떻게 좀 돌아서는 게 앞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랑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기업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선은 그래도 반도체부터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큰 시장에 돌아서려면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삼성전자는 저 모양이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이 약간 그 눈높이를 낮추고 배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금융주를 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기대 수익률을 가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자본 비용,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면 그게 한 10에서 한 14%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한 10%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반 이상은 물론 배당이 보장된 건 아니죠. 근데 네. 뭐 별일 없으면 배당은 은행들은 올해 내년 후년에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되게. 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의 반 이상은 배당을 일단 받으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안 올라도 나는 괜찮다.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투자하는 거 어디 업종이 외국인 지분이 제일 높냐 하면 금융하고 통신이에요. 성장성이 가장 낮은 데로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성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배당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게 낫다. 네네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우선주들이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미국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뭐 관세 관련된 이제 악재들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지만 확실한 것은 21세기에 전기차 업체들 빼놓고는 그 가장 강력한 경쟁력 순발력을 가진 데가 현대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3등이라고 그래도 금방 2등이 될 거고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우선주는 최근에 뭐 지난 1년, 2년 사이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많이 올랐어요. 예. 갭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괜찮은데 현대차에 대한 나의 투자 표현은 우선주, 하나 이 우선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훨씬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국 투자를 우리가 뭐 반도체 사이클을 탄다, 무슨 뭐 큰 사이클을 탄다 그거보다는 그 배당의 전통도 있고 배당을 꾸준히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들, 그러니까 다 은행들 현대차 같은 데는 이제 밸류업도 훌륭하게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배당으로 한 5% 7%를 확보를 하고 나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나는 연 한 1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로컬장에서 10%를 내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돈을 미국 시장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반반을 하든지 미국 6을 한국을 4를 하든지. 근데 지금은 국내 주식 다 팔고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행히 달러가 강해서 네. 그동안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환율은 저는 당분간 강달러는 간다고 보지만 언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환율이라는 거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배당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총 수익률 10% 12%를 낼 때 어떤 방법으로 낼 건지 내가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네. 그게 배당으로 올지 주가 상승으로 올지. 앞에서도 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만나면 저마다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얼마 물려 있고 얼마나 지금 내가 답답한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총평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평이한 인사였고 네. 저희 포럼이 기대하는 그 펀디멘털한 그 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첫 번째 삼성의 그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 중에 전반적으로 다른 톱 IT 회사 대비 톱 IT 회사는 뭐 SK 하이닉스 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네. 이런 데랑 비교해서 이제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주식 보상이 제로죠. 아하. 이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사회가 100%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재용 회장의 무슨 재판 문제도 뭐 일부 이유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재판에 들어간 것도 본인이 이제 또 자초한 면도 있겠지만, 리더십의 부재, 그러니까 어려운 의사결정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이 그룹의 삼성전자 2인자라는 정현호 부회장한테 이제 미루면서, 네. 정 부회장은 약간 관리 모드,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러한 그 시대적인 21세기의 변화가 요구되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지를 못하는 모습을 갖추는데 그런 식의 그걸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파격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사장당 구성을 봐도 관리랑 관련 있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물러나긴 했지만 전반적인 그런 그 큰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인사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 이후에 조금 이제 비관론의 관측 아니면 비평 이런 게 많았던 거고 사실 대한민국 언론사의 그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큰손 광고주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삼성전자 인사를 비판하기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이 꽤 나왔다라는 최근에 그래도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도 언론들이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삼성도 통제를 덜 하고 예. 그 리더십의 부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용 회장은 연봉을 안 받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미등기이기도 미등기 하고. 이사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별로 관여 안 하고 저들이 잘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식 거버넌스라는 거 아니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재용 회장은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고. 이게 너무 좀 상충되는 상황 아닐까요? 근데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 아니면 뭐 기자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삼성의 전문 경영인들 지금 3명의 부회장 체제 네. 아니에요. 이제 부회장들도 최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죠. 그리고 실제 준법감시위원장, 뭐 저는 준법감시위원이라는 게 되게 뭐 그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는 좀 약간 특이한 조직인데 거기 위원장이 최근에 뭐 개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네. 실제 그 그룹 회장의 리더십의 복원, 그 다음에 뭐 그 사업지원 타스크포스의 재건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저는 순수하게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움직임은 있죠. 그리고 실제 뭐 여전히 그 미등기 이사지만 사업 보고서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보면 이제 그룹 회장 좀 더 뭐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를 해서 뭐 대통령이나 정부 행사에 이제 초청을 하고 같이 이제 그렇죠. 그 홍보대사 이제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거고요. 사실상의 위치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못하면 어차피 4년 전에 그 본인은 자식들은 이제 그 자식이 2명이 있죠. 네. 4세들은 경영에 관여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한 선언했죠. 입장이니까 예. 그것을 오히려 지켜서 진짜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도 한번 삼성이 검토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저희 포럼은
그 가족 기업을 반대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능력이 현대차 있다면. 같이 정의선 회장 같이 경영을 잘하고 좋아하고 기업 가치를 만들면 그리고 국내 뭐 회사 내 밖에서 존경을 받으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조이 안 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미루고 계속 그것이 회사에 누가 된다면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확실한 경영인 체제로 가든지. 아까 그 주식 보상이 이제 너무 없다라는 그 삼성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많이들 이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정현호 부회장을 비롯해서 사업 지원 TF 임원의 3분의 2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영자들까지도 좀 이해관계가 모든 주주와도 일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분들이 장내에서 뭐 매입을 하도록 하든, 그렇죠. 스톡 옵션을 주도록 하든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정보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현호 부회장 본인과 자기 산하의 그 사업 지원 타스크 포스 임원들이 거의 대부분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관리하는 입장에 그러니까 옛날에 전근대적인 그 감독하는 그런 관리자의 그런 모습이고 미국의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것은 TSMC랑 이제 미국의 걸출한 반도체 회사들인데 네. 거기는 거의 모두 이미 팀장이 되면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팀장이 되면 급여의 한 3분의 2 이상을 주식으로 줍니다. 그만큼 이미 비중이 높고 그게 회사가 잘 되면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으로 그쵸. 연결이 되죠. 회사에 이제 장기 근속을 하면. 그래서 회사와 나와 그다음에 회사와 임직원과 회사와 이사회와 회사와 주주와의 이제 모든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얼라이먼트가 한 개의 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되게 그 정보는 쇼킹하고 삼성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경영진이 의식을 못 한다면 그것을 잔소리하고 지적해 주는 게 이사회거든요. 이사회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건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들도 지난 수년 동안 삼성전자에 사회이사를 했던 이사들도 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책임 경영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진짜 책임 경영이란 뭘까? 안 좋을 때 물러나는 거? 잘 될 때 연봉 많이 받는 거? 뭐지?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 되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른바 오너십. 절대 물러나지 않는 막 2세, 3세 연달아서 승계하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책임 경영하겠다고 하는 거. 안 물러날 거면서. 진짜 뭔가 좀 책임 경영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제 회장 자격으로 이남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워낙 좋은 지금 유튜브 채널이어서 예. 하여간 잘 운영 계속 되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상법 개정은 우리 하여간 대한민국 그 경제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 증시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그 변화, 시대적인 변화고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도 꼭 그 성원을 해서 이번에 그 변화가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 한국 시장의 거버넌스에 갈라파고스 참 이게 뭐 표현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혼자 남아 있는 외톨이 이제 그러한 고아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데 이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적극적인 성원 뭐 댓글을 통하든 아니면 네. 목소리를 내시든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고 되게 이러한 그 약간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그동안 많은 개선을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시대적인 요구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꼭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